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쁘신 가운데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3.1절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뿌린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도 먼저 쭉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봤는데 이 3.1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일제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제 어둠의 시대가 된 거죠. 암흑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정말 처절한 참혹의 시대였는데 이 어둠과 참혹의 시대를 뚫고 나오는 자그마한 촛불의 시작이 사실은 뭐였냐면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이었죠. 그렇죠. 그 정신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뭐가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 있냐면 3.1 운동에 기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 이제 건국 논쟁을 하면서 우리의 그 독립 항쟁의 운동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늘 3.1 운동의 3.1절의 105주년 기념사를 쭉 보면 저는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가장 기본 컨셉이 뭐냐면 이념의 논쟁으로 가고 역사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념과 역사 논쟁의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자유주의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큰 세계사적 흐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920세기 초의 역사는 뭐였냐면 제국주의의 침탈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에 불의에 항거하는 건 뭐냐면 민족주의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고 그러한 영향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해서 일제 제국주의와 항거했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자유주의의 뿌리가 두고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얘기한 헌법 전문이라든가 세계사적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기미독립 선언에 자유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동양 대로 동양 평화라는 게 안중근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상인데 그러면 그 안중근 의사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이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분들을 기리고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독립운동 역사까지 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철거한다라는 것이 이 정권의 모습 그대로 하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한 말씀만 예전에 제가 윤석열 정권 이런 모습을 보고 윤봉길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부 출사 생불안이에요. 독립운동 20대 초반에 나가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갔는데 생불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중근의 동양 평화 사상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견리사의 견유수명, 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그러한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미독립 선언에 사실 일본의 양심에 좀 호소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1920년 1월에 사실상 안창호 선생이 이제 독립전쟁 원년이다. 1920년은 선포를 하고 더 이상의 대화 타협은 없다. 그리고 나서 무장투쟁 선언을 하고
말씀해주신 봉오동, 그렇죠. 선살리 이런 전투가 진행이 됐던 거고 거기에 바로 주역이 홍범도 장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가 막 섞여 있으면서 사실상 최근에 그 누굽니까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진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승만 때 있었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북진 통일론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승만의 부활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또 제가 좀 설명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지금 건국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뭔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북진통일론을 얘기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면서 1900 정전 협정이 일어나잖아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의 의미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거였냐면 북진 통일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작전 지휘권을 가져가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봤을 때. 또다시 전쟁. 또다시 이제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이승만 대통령이 취했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기 국민의 민심이 이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강다리 폭파하고 넘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이미지에게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국이 한미 의사 합의록을 만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 지휘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작전 지휘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추후에 작전 통제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작전 통제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못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면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제가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근데 하여간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맥락은 이제 그동안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나왔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남북이 공이 기리는 기념일 3.1절과 8.15 해방 이 두 가지 광복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이 기리는 그 기념일이고 사실은 민족과 화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은 또 여전히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 그거는 이제 3.1절과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는 게 3.1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암흑의 시대, 정말 고통의 시대, 우리의 참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민족이 독립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만천하에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고 광복절은 뭐냐면 빛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그 빛광자를 쓴단 말이에요. 빛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3.1절과 광복절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퇴행정 역사관이고 어느 나라 역사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것은 오후 3시에 저희가 이제 전 독립기념관장인 이준식 관장 오셔서 관련된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사실 그 줄다리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상당히 그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중구 성동구 을 그러니까 중성동 을인데 원래 획정위 안에는 종로와 중구를 합치고 그리고 성동 가부를 나누는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게 원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 분할을 안 한다는 기본이었어요. 아, 자치구 분할은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성동구 안에 몇 개 동을 다른 구에 떼준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안이 그렇다고 하면 중구와 종로구를 합치는 합구로 가고 성동구를 가불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성동구가 인구가 한 28만 정도 돼요. 28만 28만 정도. 그리고 이제 종로가 한 14만, 중구가 한 12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 중구를 합해하면 26만 정도 되는 거고 그 성동구를 가불로 나누면 한 14만이 안 되는 14만씩 나누는 14만씩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로라는 상징성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구 성동구 을인데 중구 성동 갑은 중구가 포함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구 성동구 을은 중구를 다 포함하고 아까 있고. 얘기한 성동구의 금호동과 옥수동만 저에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구가 인구가 한 12만밖에 안 되니까 인구 하한선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성동구를 가져와서 저희가 21대도 이제 그렇게 선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그렇게 종로 중구를 합구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저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여야가 이제 특례 조항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기존 21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선거를 하기로 돼 있죠. 근데 다른 지역들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여러 가지로 뭐 그 거대 선거구가 됐죠. 선거구 획정률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기로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분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기존대로 하게 되면서 또 지역의 또 반발이 좀 상당히 거세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을 하셔야 돼요? 제가 경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체로 경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던데 왜 경선 의원님... 자체가 좀 힘든데 왜 그러냐면 경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본선이 어려워요. 본선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여야의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자 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지역구를 여러 얘기하는 건 어렵고 이제 구도로만 딱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가장 그 민심의 바로미터가 중구죠 사실은. 중구죠. 서울 중구 아니겠습니까? 종로 중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역대 보면은 51대 49 싸움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러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선거를 해볼 만한 거지. 다자 구도가 돼서 이 표심이 분산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하려면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 공천, 시스템 제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하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경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돌파해야 된다. 그냥 가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컨대 그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다자 구도가 되면 1대1 구도가 되지 않아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차라리 당 나가지 말고 이 당 안에서 경선해서 이기는 사람 밀어주자 이런 컨셉이 차라리 낫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죠 이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그렇게 주셨어요. 해야만 이번 본선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관리거든요. 상황 관리, 위기 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관리, 위기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막 그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선의 큰 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통합과 혁신이잖아요. 근데 총선은 어디에 무게를 중심할 수밖에 없냐면 혁신이란 말이에요. 야당은 뭐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현크님한테 제가 요거를 질문해 볼까요?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 다 통합해가지고 공천해주면 총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아픈 공천을 한 거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혁신해야 필수 불가결하다. 그동안 뭐 문제적으로 지적이 됐던 586 청산, 운동권 청산, 뭐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니 저는 단순하게 86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20 제가 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뜨거울 때 저도 한 말씀 했어요. 딱 한 말씀. 2024년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시대 정신이 뭐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자.
저는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우리 2002년, 2004년 대선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 권위주의 정부를 끝나고 민주화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시대의 어떤 요구였다. 그러면서 뭐였냐면 그 당시 삼김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네. 그것도 비슷하다. 2024년이 우리가 시대를 만들어 왔는데 윤석열 정권 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세대 교체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윤석열 정치를 교체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가는 깃틀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이번 총선 아니냐. 그 중간의 의미가 나는 세대 교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 필요하죠. 예, 안 할 겁니까? 그 지금 지역에 있는 올드보이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다 바꿔. 근데 저는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 예. 진짜 몰라요. 그거요.